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미나 사회를 맡은 시인 이혜미입니다. 이번 순서는 세 번째 세미나 발표인데요. 발표를 맡아주실 강홍식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강홍식 선생님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국문과 및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과를 거쳐 199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되어 등단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시 위대한 거절, 텍스트에서 경험으로, 텍스트의 이해와 욕망의 교육학, 김수영 신화의 인연 등이 있습니다. 강홍식 선생님은 김수영의 시를 분석하시면서 시를 쓰는 행위가 욕망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 역시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며 시쓰기라는 행위에 잠재되어 있는 사랑의 마음과 평론을 연결시키기도 하셨는데요. 이번 발표에도 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토론문을 맡아주신 신동욱 시인은 1977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2001년 시와 반시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 악공 아나키스트 기타, 웃고 춤추고 여름하라, 고래가 되는 꿈을 펴내었고요. 문학일기 서정적 게으름, 그리고 실혼집으로 기억해봐 마지막으로 시인이었던 것이 언제였는지를 펴내셨습니다. 신동욱 시인에게 시인은 망해버린 공화국의 마지막 인민이자 불행한 열정과 희망 없는 사랑을 모두 경험한 다음을 사는 자이며 그래서 이미 죽었고 죽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이 신동욱 시인에게는 어떤 현재를 불러오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홍식입니다. 조정건 시인을 기리는 이런 뜻깊은 행사에 조정건 선생님의 시와 또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제게 좀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곱씹어보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미셀 푸코가 글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제가 철학 전공은 아니라서 뭐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놓치고 있지만 아무튼 기억되는 구절은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서 이상하게 왜 우리가 어떤 그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떠나지 않고 그 오래 간직되는 그래서 내가 내보내기 어렵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상처처럼 이렇게 보다듬으면서 그 말과 씨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의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 가운데 하나가 그 푸코의 그 말이었습니다. 글쓰기 자체가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글 쓴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다. 사실 글을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글 쓰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는 않죠. 오히려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충 쓰는 글이 아니라 뭔가 어떤 진정성을 담거나 아니면은 하기 쉬운 말이지만 새로움이라는 어떤 차원을 열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글쓰기는 사실 행복하다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다면, 존재한다는 것에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의미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말이 오래 남아 있었는데 그 말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간직하면서 곱씹어 보고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조정건 선생님과 관련된 이 행사의 한 순서로서 청탁을 받았고
그러면서 조정원 선생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그 어떤 뭐 화두랄까 문제랄까 그것과 조정건 선생님의 이 삶과 시에서 추구했던 어떤 것이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행사에 집행부에서 이 행사에 어떤 그 표제로서 이 행사를 대내외에 알리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초점으로 그 청빈과 청빈이라는 두 개의 그 낱말을 그 조정건 선생님의 시와 삶을 기리고 또 추억하고 하는 그런 그 행사에 어떤 그 초점으로 삼았다는 것이 또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글을 그 두 가지 그 낱말이 의미하는 어떤 의미의 맥락에서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존재한다는 것은 행복감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거의 뭐 일상어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 존재라는 그 개념은 좀 애매하죠. 과연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데거 같은 그 큰 철학자가 자기의 철학을 떠받치는 그와 같은 어떤 근본 질문으로 삼은 것이겠죠.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사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흔히 우리가 또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일단 뭐 번박하게 풀면은 그냥 있다는 것이겠죠. 가령 그 실존주의의 어떤 표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그 삶의 진행에서 전제가 되는 어떤 본질로서의 그 뭐 인간의 어떤 사명이라든가 또 뭐 인간이 이 어떤 그 내부에 있는 인간을 인간이게끔 규정하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으로서의 어떤 그 무엇 그런 것들에 앞서서 인간은 무조건 일단 있다. 있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실존주의의 어떤 생각일 텐데, 인간에게 일단 있다는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확고한 어떤 사실로 부여된다면 아마 인간은, 그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그 존재 가능이라는 문제, 자기의 삶을 또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그 자체가를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조정건 선생에게 있어서 시를 쓰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시를 쓰는 일은 자신의 삶과 어떤 연관을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청빈과 청빈이라는 두 낱말이 가리키는 어떤 의미의 맥락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청빈의 마음, 청빈은 뭐 청빈이라는 말 자체를 쓰기도 하지만 조정건 선생님은 한자 그 걸이라는 걸인할 때 그 걸자, 그 빌걸자로 흔히 우리가 그 훈으로 빌다라는 의미로 훈을 삼는 그 걸자를 그 조정건 시인은 즐겨 썼죠. 뭐 시에서도 그렇고 산문에서도 그렇고 그 마음의 가난 그런 그 마음의 가난은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가난의 측면 그리고 그것을 조정건 시인은 그 예술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으로 예술가라면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예술가의 근본적인 태도로서 조정건 시인은 그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면은 언뜻 그 성경의 구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그 마태복음의 그 구절을 흔히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통 마음의 가난은 윤리적인 어떤 그 실천 덕목과 관련해서 생각하기가 쉽죠. 조정근 시인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윤리적인 덕으로서의 그런 마음의 가난,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물질적인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랄까, 그런 지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이 아닌 다른 가치를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자유로운 어떤 마음의 상태, 뭐 그런 맥락에서 자발적인 마음의 가난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조정건 시인의 경우에는 그 윤리적 덕으로서의 그 자발적 가난을 그 심미적 덕으로서의 그 어떤 가난의 문제와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한 흔적을 당신의 글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덕과 그 심미적 덕의 만남으로서의 이 의미의 맥락은 사실 현대시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게 낯선 주제는 아닙니다. 뭐제 글에서도 인용했습니다만은 막스 자콥이라는 시인, 사실 그 프랑스 현대 시인이고 유태인이라서 그 시절 1940년대,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유태인들이 겪었던 슬프고 불행한 운명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어떤 시인인데, 뭐 어떤 그런 개인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시에 대한 어떤 막스 자콥의 그 지향이 그 성경의 그 어떤 그 윤리적인 덕을 심미적인 덕으로 그 이해를 해서 그 피력한 부분들이 그 막스 자콥의 시론에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조정건 시인이 막스 자콥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는 상관없이 현대시와 관련된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막스 자콥이 얘기했던 현대시인으로서 지향하고 갖춰야 될 어떤 지향성의 어떤 태도, 그런 문제와 관련된 그 어떤 전반적인 그 어떤 차원의 문제를 조정근 시인은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또 자신의 삶과 또 시의 실천에 있어서 그 문제를 끊임없이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을 조정근 선생님의 그 말과 시에서 찾아서 그것을 좀 말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조정근 시인을 그 보통 뭐 영어 단어로는 그 싱귤레러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낱말의 개념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유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모든 예술가들이 이루고자 하는 또는 끊임없이 다다르고자 하는 어떤 목표 같은 것이 바로 단 하나이기 때문에 단 하나라서 허락되는 어떤 고유함의 차원이겠죠. 아마 조정근 시인을 그와 같은 그 단 하나에게 가지는 고유함의 이라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조정근 시인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정근 시인을 그런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아마 삼정묘지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연작시니까 30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니까 그 삼정묘지 1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어떤 내용을 다른 산문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 시인은 지상을 탈출하지 못하고 결국 지상에 묻히는 존재들이다. 나라는 존재는 바람 속을 뛰어가는 촛불같이 언젠가는 꺼질 존재이다. 그 삶을 반성케 하는 문학. 시는 나를 그렇게 가르쳐 왔다. 시는 나 자신을 후려쳐 깨우는 지팡이여야 할 것이다. 그 조정근 시인에게 있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조정근 시인은 그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어떤 각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도주한 어떤 허무주의의 사실 흔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조정근 시인의 허무주의와 관련된 어떤 차원은 그 신성한 숲의 해설에서 그 황희산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기도 하신 부분인데, 그런데 조정근 시인의 그런 허무주의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나약함과 슬픔에 빠지는 그런 식의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떤 실존적인 기획의 조건이 되는, 그 유한함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자기 나름의 고유한 어떤 존재 가능을 향해서 출발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 허무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조정호 선생의 허무주의의 어떤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같은 허무주의에서 그와 같은 어떤 존재 가능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추구했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자발적인 어떤 가난이었고, 그래서 시는 끊임없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간직하게 하고 촉구하게 하는 그런 촉발의 기제로서 그 지팡이라는 이미지를 썼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글의 맥락에서는 회초리에 가깝죠. 그런데 굳이 회초리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결연한 어떤 각성과 결연한 그 어떤 결정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회초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인과 동행하면서 시인을 이끌고 또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로서의 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팡이라는 낱말을 특별히 골랐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청빙이라는 낱말과 관련된 것인데, 사실 낱말이 그 들을 청자에다 얼음 빙자를 쓰는데 그 낱말의 조합만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추론한다면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없는 구절이죠. 사실 그 물론 이거는 그 김달진 옹께서 그 번역하셨던 그 한산시에 나오는 조정건 시인의 말처럼 아주 짧은, 정말 단 두 줄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각주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한자어들은 그 낱말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그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 낱말이, 그러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 그 낱말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청빙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청빙과 관련된 것은 한 겨울에 여우 한 마리가 얼어붙은 강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한겨울에 얼어붙은 강을 지나는 어떤 여우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그 청빙이라는 낱말이 환기하는 그 이미지인데, 그 여우가 그 무슨 일 때문에 그 강을 건너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강의 한가운데 들어서게 됐고, 그리고 그 한겨울에 추위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여우는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되겠죠. 그런데 겨울 강이라고 하는 것이 두껍게 얼을 수도 있지만 여우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얇게 얼을 수도 있고, 또 두껍게 얼은 부분과 얇게 얼은 부분이 이렇게 함께 있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 속에서 그 여우가 보여주는 태도, 몸을 바싹 낮춘 상태에서 그 발로 얼음을 두드려서 어느 곳의 얼음이 지나갈 만큼 단단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발을 두드리는. 그런데 그 발을 두드려서 묻는 여우의 그런 물음에 대해서 결국 얼음이 답할 텐데, 그 얼음이 뭐 의지가 있어서 말을 건네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상 그것을 어떤 대화의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얼음이 내는 소리를 들을 때 이거는 자기의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니까, 매 순간 온 주의를 기울여서 그 얼음 소리에, 물론 얼음을 두드리는 행위도 그렇겠지만 그 얼음을 듣는 그 태도도
뭐 발로 두드려서 귀로 듣거나 코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야말로 온몸으로 그 얼음이 내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청빙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매혹적인데, 그 이미지와 관련해서 아마 이 청빙이 들어있는 구절은 지금 이 발표 시작 전에 이 토론을 맡으신 신동옥 시인과 잠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빙의 구절이 그 조정건 선생님의 그 시적 역정에서 어느 지점에 있었던 것일까를 둘이 이렇게 그 추적하다가 서로 이제 기억을 맞춰 보니까 아마 김달진 문학상 그 수상 소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함께 이제 그 기억을 해냈는데, 수상 소감으로서 작성된 그 글이 조정건 선생의 시와 삶을 이해하는 데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청빙이라는 그 낱말이 환기하는 이미지 자체보다도 조정건 시인이 그 낱말의 이미지를 실존적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적인 상황과 그 실존의 태도, 그리고 시인이 이 시를 쓰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의 시인의 처세, 그 두 가지 문제를,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와 관련된 문제를 존재물음과 시물음이라는, 물론 존재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 맥락에서 보자면 보다 큰 어떤 질문이지만 조금 좁혀서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삶의 고유함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삶의 실천에 있어서의 존재 가능에 대한 탐문이라는 의미에서의 그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존재 물음을라고 그렇게 축약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청빙과 관련된 조정근 시인의 이해는 존재 물음과 시 물음이 겹쳐지는 그런 어떤 성격이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절을 읽으면서 뭐 보통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서구의 문인이긴 하지만, 뭐 서구의 문인들 자신도 그랬지만, 그 근대 이후에 그 어떤 근대성의 양식과 함께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어떤 현대시의 차원에서 현대시라는 어떤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 우리도 흠모하게 되고 마치 문학 그 자체의 대명사처럼 여기게 된 어떤 문인들을 우리가 꼽자면 그 헬들릴이라는 어떤 시인과 카프카라는 작가를 얘기할 수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카프카에게도 글을 쓴다는 문제와 어떤 삶을 살다는 문제가 항상 그 카프카의 일기를 읽어보면은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청빙이라는 낱말의 이미지와 관련된 조정건 시인의 고민을 또는 어떤 문제의식을 추적하면서 또는 이해하면서 왠지 모르게 그 카프카가 어떤 글에서 얘기했던 그 구절이 떠올랐고, 그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청빙이란 낱말의 이미지를 통해서 조정근 시인이 생각했던 어떤 차원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빙이라는 그 이미지에만 한정해서 우리가 그 의미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카프카가 말한 그 차원과 함께 연결시켜서 그 생각해 볼 때 보다 그 조정근 시인이 그 시와 삶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차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좀 어떤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카프카가 한 말을 제가 조금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인용해 보면, 카프카가 죄와 고통, 희망, 옳은 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종착 지점은 있지만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망설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념만이 만류의 심판을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만든다.
사실 관건은 일종의 계엄령일 뿐이다. 요 계엄령이라고 번역된 그 낱말은 독일어로 슈탄트 헤이트라는 낱말인데 비상계엄령, 그리고 비상계엄령은 그 일상적인 어떤 평균적 일상성의 차원하고 비교한다면은 예외적인 상태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예외 상태와 관련된 것은 그 신동욱 시인이 토론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잠깐 언급을 이제 하실 텐데, 여기서 종착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 그 카프카의 맥락에서 보면 명확하죠. 그것은 앞에서 조정근 시인이 얘기했던 인간의 삶의 어떤 유한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은 죽게 되어 있죠. 그 카프카 하이데거가 그 유명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쓰면서 보헤미안 어떤 농부의 구절을, 농부가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 농부의 말이 무엇인고 하니,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늙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말이죠.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의 삶을 살다가 죽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을 가능성 속에 이제 놓이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어떤 농부가, 평범한 농부가 이제 그런 통찰을 하고 있다는 것에 하이데거가 감명을 받아서 시간의 관점에서 이제 존재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얘기를 하면서 그 농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이데거 말대로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죠. 태어나자마자 인간 존재는, 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죽음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 인간의 삶 또는 인간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저런 가능성 가운데 사실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죠. 그래서 뭐 레비나스 같은 사람도 죽음의 확실성은 모든 확실성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라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사실로서의 어떤 확실함이죠.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종착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길,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죠. 그런 맥락에서 매뉴얼과 같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와 관련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삶의 길이라고 부르는, 또는 존재의 길이라고 부르는 어떤 차원은 우리의 망설임이고, 설령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위인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이 매 순간 가졌던 그런 망설임의 흔적이 그 길일 것이고, 더군다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고유한 어떤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누구의 삶을, 누구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이면서 나만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가장 고유한 것이 이제 죽음일 텐데,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런 유한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보통 그 죽음이라고 하는 차원을 망각하고, 우리가 죽는다는 그 확실하고도 고유한 어떤 사건을 망각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허용되어 있는 것들, 그 행복의 어떤 것들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또 그런 유한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내 삶이 하나이기에 허락되는 그런 고유함을 향한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결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영성적인 어떤 흐름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종말의 지점을 저 먼 미래에 두는 그런 형태의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죠.
그 제가 인용했던 카프카의 그 두 번째 구절은 바로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인간의 통상적인 이해를 뒤집으면서 존재 가능과 관련된 인간의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카프카가 보기에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미 왔다고 그 카프카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 맥락 속에서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분이 어떤 저울을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어떤 내력들을 저울로 달아서 쭉정이와 알갱이를 이제 구분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그 심판을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카프카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마치 비상계엄령 상황에서는 직결심판입니다. 재판이 회부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처형이 되거나 말거나 이런 순간들이 바로 비상계엄령 하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상계엄령이라는 어떤 예외 상태를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삶의 시간 전체에다가 투영한 것이 바로 어떤 카프카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이제 최후의 심판, 이 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청빙은 카프카가 제기하고 있는 어떤 차원과 굉장히 잘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밤이라는 이미지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종착 지점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와 관련된 그 질문에서 그리고 매 순간이 비상계엄령의 예외 상태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이 된다면 어떤 그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좌표 같은 것이 미리 전제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평균적 일상성의 삶 속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설령 그것이 눈앞에 어떤 이익에 끌리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는 올바른 가치, 진리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어떤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프카처럼 또는 청빙의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낮과 대칭적인 어떤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밤, 휴식의 밤이라든가, 또는 세속적인 낮의 시간과 비교되는 성스러운 밤이라든가, 그 밤의 이미지와는 무관한 이러저러한 어떤 이해 가능성의 좌표가 상실되어 있는 깜깜한 어둠의 상태와 같은 어떤 그러한 실존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고유함이라고 하는 존재 가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걷는 행위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장님이 더듬으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더듬어 가는 어떤 상황, 과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조정건 시인은 청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삶의 실존적인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또 시인의 상황으로 연결시킵니다. 그 시인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좀 명확히 드러나 있는 구절을 제가 좀 읽어보면은, 시의 장소는 말의 질서가 봉인된 곳입니다. 그곳은 말의 혼돈이 같이 묻힌 곳이며 새롭게 질서가 얼음소리처럼 들려오는 출발점입니다. 시인은 청빙을 출발점으로 삼는 시인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적인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답도 미리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밤에서 더부듬으면서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또는
그 얼음의 두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여우의 상황과 같은 것으로 조정권 시인은 시인의 상황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시가 단순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간이 속해 있는 어떤 세계의 형령을 적절하게 묘사한다거나 또는 새롭게 묘사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질서가 봉인되고 그 봉인된 말의 질서 속에서 그 봉인을 풀기 위한 어떤 시도로서의 시인의 시쓰기를 조정권 시인은 생각한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시인의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자체에 대한 어떤 질문,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지형 자체가 새로질 수 있고 그 새롭게 열리는 어떤 차원을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앞서서 여는 어떤 차원의 어떤 말의 질서, 새로운 말의 질서, 이런 것을 찾는 행위가 시쓰기라고 조정권 시인은 믿고, 또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그쪽으로 향하고 싶었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조정권 시인은 시의 장소, 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성, 보통 우리가 요즘 잠재성과 관련해서는 아감벤이라는 철학자가 잠재성과 비잠재성을 같은 맥락에 놓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제가 제 글에서 잠재적 역량이라고 말한 부분도 사실은 그 철학자가 생각하는 어떤 차원을 상당 부분 빌려와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말의 질서 속에서는 은폐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어떤 말의 질서, 그리고 그 말의 질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평균적 일상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이미 해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말의 질서, 말의 차원, 그런 것은 봉인되어야 하는 것. 그렇게 기존의 말의 질서가 봉인될 때 찾아오는 것이 시인에게는 그 밤의 어둠과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리고 그 청빙은 겨울밤, 그리고 그 상황은 겨울밤 여우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러니까 겨울밤 여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우가 취해야 되는 어떤 태도 같은 것. 그래서 얼음을 두드리는 행위는 언어의 밤을 두드리는 어떤 행위이고, 그래서 언어의 밤이 건네는 소리를 온몸을 통해서 주의 깊게 들으면서 어떤 새로운 말의 질서를 나타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인의 어떤 작업, 이런 맥락에서 조정권 시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청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과 청빈 두 가지 개념으로 조정권 시인의 시와 삶을 좀 회고해 보고 또 가까이 가 보자고 한 것이 제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 청빙과 청빙을 근거로 해서 조정권 시인의 어떤 두 편의 시를 마지막에 이제 읽어 보았는데, 그 두 편의 시에 관한 것은 좀 토론자이신 신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동어반복을 피할 것 같아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은 시스는 신동옥입니다. 또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강사 생활하면서 오늘 강우식 선생님의 논문을 많이 참조를 했고,
글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조정원 선생님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강욱식 선생님 또 뵙고 하니까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먼저 발표를 들으면서 행간에서 역시 발표문을 다 장악하고 행간 바깥에 있는 세세한 이야기들 각주를 붙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존 학술 발표에 비해서 4, 50분 정도 강연을 듣는 기분으로 긴장을 풀고 즐기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조정권 선생님 3주기를 추모하는 자리이니만큼 먼저 앞선 선생님들께서 조정권 선생님들 시세기에 대한 어떤 기조 발표부터 쭉 하셨을 텐데 학술 발표의 모토인 청빙과 청빈이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6호집 2018년 11월 8일 날 파란에서 발간됐던 6호 시집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강욱식 선생님께서 두 권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조정권 선생님의 시학 시론을 쭉 정리를 하고 두 권의 텍스트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텍스트들을 논문 형태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한 첫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욱식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정권이라는 시인이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를 동근원칙 차원에서 보면서 존재 가능, 고유성, 본래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청빙과 청빙을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가능 최대 가능치 목표치로 이렇게 두고 해석을 하셨고 쭉 동의할 수 있는 문제였고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질문이라고 보기에는요. 조정권 시인 하면 이제 이미지를 명징하게 쓰시고 또 상징적인 언어를 몸이나 육체의 시어를 동원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쓰시는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산정묘지나 신성한수 면작 보면 장중한 리듬 이 빚어내는 특유의 종교적인 오라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이거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헬덜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빙 산문집에 보면 또 헬덜린 독일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쓰신 산문들이 연장으로 쭉 나왔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또 의외롭게도 이게 전통시의 색채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다채로운 정서를 활달한 상상력과 버무려서 쓰시고 그걸 시적으로 장악하고 균제하면서도 읽는 사람한테 길을 터놓는 상징주의적 의고주의자랄까 고전주의자의 풍모도 보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극기와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간의 배면에는 허무주의 고전적 허무주의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빙하는 어떤 물에 포효하다가 폭발하듯이 얼어붙는 물의 약동성의 이미지로 후기에는 쭉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아까 6쪽 이하의 청빙하는 여우의 알레고리 이제 카프카의 길의 비유를 곁들여서 실존적 상황, 비상계엄령 그리고 예외 상황으로 읽어낸 대목이 이렇게 논리가 전환 대목이 너무 매끄러워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존적인 결단의 상황이 밤의 상황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뒤쪽 약간 설명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 행간 바깥의 얘기도 좀 청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집에 있는 조정권 선생님 6호집을 뒤늦게 꼼꼼히 읽었습니다. 선생님 글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생전에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셨고 할 텐데 이 텍스트 이전에 시인 조정권, 인간 조정권이 남긴 시인을 인간으로서 시를 대한 인간으로서 또 전 한 번 뵙지를 못했지만 사표 같은 어떤 이런 분으로 시인들한테는 남아 있는데 특히나 기억에 남는 대목이나 함께 읽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험한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신 선생님이 저를 이제 봐주시느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신 선생님의 그 토론문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래도 각주와 설명을 줄이며 쓰신 뜻에 이 기회를 빌려 자세한 설명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그 방과 관련된 이미지가 그 시간 그 대목이 뭐 좀 이렇게 들을만 하긴 한데 거기서 당신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어떻게 갈라지는 거요 하고 이제 묻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말한 그 밤의 이미지는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이 글을 보완하면서 명시해야 되겠지만 그 방과 관련돼서 서술된 그 부분은 제 목소리와 타자의 목소리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이제 그 정확한 그 줄을 달아야 될 텐데 그 밤의 이미지는 제가 헤겔의 세계의 밤이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한때 요즘은 조금 뜸해졌습니다만 한때 뭐 저도 열심히 읽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그 인문학도들이 지젝을 열심히 읽어서 뭐 이게 좀 농담입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그 유행을 하니까 어떤 분이 좀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 뜻에서 우리 문화는 그 샤먼 문화하고 굉장히 친숙한데 인천의 어떤 샤먼은 메가더 장군을 모시는 그런 샤먼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빗대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야 이제 나중에는 지젝을 모시는 샤먼도 생기겠다 뭐 이런 농담을 해서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우리 지성계가 그 외부의 어떤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소화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불가피한 것이죠.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 쪽에 없는 어떤 기술은 우리의 내적 발전을 위해서 그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진지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철학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그 사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마 그분이 지젝 모시는 샤먼 생기겠다라고 말한 분이 이제 지적한 것은 유행에 이렇게 휩쓸리는 좀 이렇게 지성이 좀 이렇게 지적 풍토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비판한 것이겠는데 얘기가 너무 엮여를 썼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지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 지젝 철학을 지젝이라는 사람은 락강과 이 헤겔을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어떤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인데 그 락강의 실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헤겔의 세계의 밤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 헤겔의 세계의 밤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의 그 신체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폭발 이야기는 헤겔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큰 폭발의 옆에 있게 되면은 우리 몸이 그 폭발의 여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세계의 밤을 살덩이가 막 것들이 흩어져 있고 팔과 다리가 여기저기 뒹굴고 머리는 으깨어져서 뇌수와 눈알이 여기저기 뒹구는 어떤 그런 이미지, 아주 끔찍한 이미지를 어떤 세계의 밤과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이를테면은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밤과 같은 역사적인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사건 이전에는 이런 그 질서 내에서 어떤 고통과 불합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기적인 질서 속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해체가 되고 어떤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가령
그 실현을 당했다거나 진짜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실현을 당했다거나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론적인 좌표 같은 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암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뭐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얘기하면 그런 맥락에서의 세계의 밤이라고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휴식의 밤도 아니고 신성한 밤도 아니고 또 다른 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모리스 블랑쇼에게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블랑쇼의 경우에는 그 문학의 공간이라는 공간을 그와 같은 의미의 어떤 밤, 그러니까 어떤 좌표가 사라져서 더듬이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서의 밤의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떤 문학의 공간의 어떤 성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이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자가 진정한 어떤 글쓰기 또는 고유함에 이르는, 그 싱귤러리티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고유함에 이르는 글쓰기를 지향하는 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간의 의미로 또 다른 밤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상호 조응하면서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 또는 글 쓰는 작가로서의 실존적인 상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좀 이런저런, 그러니까 제 목소리와 그런 그 제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구분하지 않아서 아마 신동욱 씨 이제 그 점을 좀 분명하게 그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그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명시를 해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 글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요 청빈과 청빙의 두 개념을 통해서 그 유고 시집과 유고 산문집을 읽다 보니까 그 시집과 산문집 전반에 그 두 가지 이 낱말이 구축하는 어떤 의미의 맥락이 겪고 트면서 자기장과 같은 이런 어떤 문의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근 시인을 그 시를 사랑하셨던 분들께서는 그 두 유고집을 읽으면 그리고 그 말년에 좀 큰 수술도 하시고 또 뭐 그러시 육체적으로 그러기도 했지만 이 청빙과 청빙이라는 그 두 가지 지향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과 시인은 어떤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그 조정근 시인의 그 작고하시기 한 몇 년 동안은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그 초조감, 그리고 솟구친 또 투쟁심, 그러니까 시와 관련된 시의 성취와 관련된 투쟁심, 그러면서도 단순히 소외됐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그 신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그런 밤의 상황에 빠진 자로서 느끼는 그런 고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어떤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뵙기도 했는데, 그런 그 흔적들이 그 시집과 산문집에 어떤 경우에는 조금 거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거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잘 이렇게 그 흔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두루두루 좀 읽으시면은 그 조정근 선생님이 지향했던 어떤 것과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좀 조정근 시인의 그 두 편의 시를 읽으면서 읽는 것으로 신 선생님의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두 편을 인용을 했는데요. 개심사에서라는 시와 끝이라는 시인데, 개심사에서라는 시는 신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고, 끝이라는 작품은 제가 읽고, 뭐 좀 제 글에 이제 그 시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 시에 대한 설명은 제 글을 참고하시고. 8쪽입니다. 네.
출전은 유고 시집 삶이라는 책입니다. 개심사에서 조정권. 마음을 방목하고 싶다. 방금 지나쳐온 서산목장 언덕에 하염없이 멈춰있는 소들, 하얀 흰 솥대들.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한없이 솥대들을 풀어놓을 수 있다면 15,000년 전의 길이 혼자 걸어 올라가고 있다. 15,000년 전의 길에 흰 소를 풀어놓는다. 나무 해우소에 앉아 천길 아래 서늘한 고요에 취하고 개심사 마당이 방목하고 있는 흰 소에 취하고 새파랗게 털갈이하며 깊숙이 가라앉힌 물의 깊이에 취하며 눈을 맑게 한다. 눌러앉는 마음을 방목한다. 아, 이거 신선배 개인이 부탁드렸다. 이 신선생님이 워낙 낭송을 잘하셔서 이거 제가 낭송하는 게 아주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끝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쪽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끝일 수도 있다. 아직 맞이하지 못했지만 지금이 끝일 수 있다. 네가 선택하고 간 길은 옳았다. 그 길은 막힌 길이라는 사실만 빼고 결국 다 정리하지 못하고 어질러 놓은 것들. 너는 말을 어질러 놓은 채 가는 거다. 너를 읽었던 사람들이 너를 염할 것이고 유효기간이 조금 남은 단풍길처럼 너는 그 길로 혼자 가서 혼자 있을 것이다. 삭풍아, 나를 수습해다오. 감사합니다.